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고구려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을까? 612년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수나라. 인구만 5천만 명이 넘었고 군사력은 동아시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살아 돌아간 병사가 2,700명이었습니다. 113만 명 중에서요.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패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멸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구려가 처음부터 강했을까요? 아닙니다. 고구려의 시작을 보면 놀랍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작은 부족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왕이라고 해봤자 부족장들 중 대표자 정도였어요. 절대 권력? 중앙 집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700년 후에 수나라를 격파하는 강대국이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단 6명의 왕이 고구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구려가 강대국이 된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왕 6명을 중심으로 한 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시작 연맹 국가의 한계. 고구려를 이해하려면 먼저 초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은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졸본 지역의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고구려는 나라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오부라고 불리는 부족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이 5부족이 모여서 만든 게 고구려였어요. 각 부족은 자신들만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역도 있었고 독립적인 권력도 있었죠. 그럼 왕은 뭐였을까요? 왕은 이 부족들의 대표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된 게 아니었어요. 부족장들의 동의가 없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위 계승도 불안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는데 나중에 계루부로 왕권이 넘어갑니다. 왕자리를 놓고 부족 간 경쟁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내부 결속이 약했습니다. 각 부족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둘째, 위기 상황에서 통일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부족들이 각자 행동하면 효과적인 방어가 안 됩니다. 셋째,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원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 상태로는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가 강해지려면 이 구조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한 왕이 있었습니다. 태조왕 공격이 시작되다 고구려의 첫 번째 전환점은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은 53년부터 146년까지 무려 93년간 재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중 하나예요. 물론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태조왕 시기에 고구려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태조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나라를 유지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영토를 넓힌 정복 군주였습니다. 태조왕은 특히 동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동해안 지역에는 옥저와 동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들은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풍요로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태조왕은 이 지역을 정복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동옥저를 정벌하여 땅을 넓혀 동쪽으로 창해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첫째, 자원 확보입니다. 옥저는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고구려는 이 자원을 얻게 됩니다. 군대를 먹이고 국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바다로 나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고구려는 원래 내륙국가였어요. 바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저를 정복하면서 동해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다는 교역의 통로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셋째, 군사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영토가 넓어지면 군사적 선택지도 늘어납니다. 어디서 공격할지, 어디서 방어할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조왕은 동쪽만 정복한 게 아닙니다. 남쪽으로도 세력을 넓혔습니다. 삼국사기에는 태조왕이 살수지금의 청천강 이남을 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의 영토가 한반도 북부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태조왕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위 세습이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왕위가 부족 간에 넘어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태조왕 이후로 계루부가 왕위를 확실히 장악합니다.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태조왕 시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는 부족연맹에서 확장하는 국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구려는 움츠리는 나라가 아니라 뻗어나가는 나라가 됩니다. 고국천왕 나라가 백성을 책임지다. 태조왕이 영토를 넓혔다면 고국천왕은 나라의 내부를 다졌습니다. 고국천왕은 179년부터 197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는 전쟁보다 내부 안정에 집중한 왕이었습니다. 왜 내부 안정이 중요했을까요? 영토가 아무리 넓어도 내부가 불안정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귀족들이 싸우고 제도가 허술하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해요. 고국천왕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행한 정책이 바로 진대법입니다. 진대법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곡식 대출 제도입니다. 봄철에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수확한 곡식은 바닥나고 새 농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으니까요. 이때 백성들은 굶주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리대 금업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자가 엄청나죠. 결국 가을에 수확해도 빚 갚느라 남는 게 없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진대법은 이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봄철에 국가가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하면 갚게 합니다. 이자는 없거나 아주 적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백성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국가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둘째, 백성과 국가의 관계가 강해집니다. 나라가 나를 살렸다는 감각이 생기죠. 충성심이 높아집니다. 셋째, 왕권이 실질적으로 강해집니다. 국가가 곡식을 관리한다는 건 행정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방까지 왕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뜻이죠. 진대법은 단순한 구제정책이 아닙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국가는 백성을 책임지는 존재다. 이 개념이 고구려에 뿌리내린 겁니다. 고국천왕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형제 간에 왕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이 죽으면 동생이 즉위하고 그 동생이 죽으면 또 다른 형제가 즉위하고 이 방식은 불안정했습니다. 형제들끼리 경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요. 고국천왕 이후로 부자 계승이 일반화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즉위하는 방식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권력 이양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다음 왕이 누구인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정치적 혼란이 줄어드는 거죠. 을파소 나라를 살린 한 사람. 고국천왕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을파소입니다. 을파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원래 시골에 숨어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고국천왕이 그를 찾아냅니다. 왕은 왜 굳이 시골에 숨어 사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당시 고구려 정치는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부의 유력 가문들이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왕은 이들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국천왕은 이 구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 세력과 관계없는 인재를 찾은 겁니다. 을파소는 딱 그런 인물이었어요. 왕은 을파소를 발탁해서 국상을 맡깁니다. 국상은 국가 최고의 관직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총리에 해당하죠. 을파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을파소가 국정을 맡으니 국내가 크게 다스려졌다. 백성들이 편안해하고 나라에 큰 혼란이 없었다. 그는 진대법을 실행했고 정치를 바로 세웠습니다. 을파소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등용이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어떤 인재를 선택하느냐, 이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고국천왕은 좋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고구려는 안정됐습니다. 동천왕 나라가 무너지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다. 고구려가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도 있었습니다. 동천왕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동천왕은 227년부터 248년까지 재위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삼국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위, 촉, 오세 나라가 경쟁하던 그 삼국시대요. 그중 위나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242년 동천왕은 위나라의 변경을 공격합니다. 서한평이라는 지역을 쳤어요. 왜 공격했을까요? 고구려 입장에서는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위나라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거든요. 위나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244년 위나라 장수 광구검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고구려군은 처음에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밀렸습니다.
광구검은 고구려의 수도 환도성까지 들어옵니다. 수도가 함락된 겁니다.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위나라 군사가 환도성에 들어와 성을 도륙하였다. 왕은 남쪽으로 도망쳤다. 국가의 중심이 무너진 겁니다. 왕은 도망치고 수도는 점령당하고 이건 사실상 나라가 끝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천왕은 도망쳤지만 항복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다시 모으고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둘째,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미루와 유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켰습니다. 미루는 왕을 대신해서 적에게 잡히는 척했고 유유는 끝까지 왕 곁을 지켰습니다. 셋째, 위나라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위나라는 고구려를 완전히 정복할 여력이 없었어요. 본국의 상황도 복잡했고 보급선도 길었습니다. 결국 위나라 군대는 철수합니다. 고구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고구려가 단순한 부족 연맹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부족 연맹이었다면 수도가 함락된 순간 해체됐을 겁니다. 각 부족이 뿔뿔이 흩어졌겠죠. 하지만 고구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국가. 이때부터 고구려는 진짜 국가로 완성됩니다. 동천왕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고구려의 결속력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천왕 중국 세력을 몰아내다. 동천왕의 위기를 극복한 후 고구려는 다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300년부터 331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가 등장할 무렵 중국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위, 촉, 오의 삼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통일했어요. 하지만 진나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부 분열과 이민족 침입으로 혼란에 빠지죠. 이른바 5, 16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중국이 분열된 겁니다. 미천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반도 북부에는 중국 세력이 설치해 놓은 군현들이 있었습니다. 낙랑군과 대방군. 이 군현들은 한나라 때 설치된 이후 400년 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한반도 북부에 중국의 행정기관이 있었던 겁니다. 미천왕은 이 군현들을 공격합니다. 313년 낙랑군을 함락시킵니다. 314년 대방군을 함락시킵니다. 이 두 사건은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한반도 북부에서 중국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00년 넘게 있던 세력이 쫓겨난 겁니다. 둘째,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고구려의 땅입니다. 셋째, 고구려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고구려는 중국 주변의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 고구려는 중국 세력을 몰아내는 나라가 됩니다.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미천왕의 낙랑대방 정벌은 고구려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 고구려는 외부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고구건왕 가장 큰 위기. 미천왕의 성공 이후 고구려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왔습니다. 고구건왕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고구건왕은 331년부터 371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는 두 방향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먼저 북쪽에서 342년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전현의 황제 모용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고구건왕은 맞서 싸웠지만 패배합니다. 전현군은 수도 환도성을 함락시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시신이 약탈당한 겁니다. 왕의 어머니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고구건왕은 결국 전현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굴욕적인 평화였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남쪽에서 왔습니다. 369년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백제는 당시 최전성기를 맡고 있었어요. 근초고왕은 강력한 군주였고 백제군은 정예 부대였습니다. 371년 백제군은 평양성까지 쳐들어옵니다. 고구건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방어에 나섭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 끝에 고구건왕은 전사합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가 쳐들어와 평양성을 공격하니 왕이 나가 막다가 흘러가는 화살에 맞아 돌아가셨다. 왕이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국가의 상징인 왕이 적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정치적, 심리적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오히려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고구려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소수리망 나라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다. 고국원왕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바로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은 371년부터 384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고국원왕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백제에게 당한 치욕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그는 복수전을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소수리망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혁신을 단행합니다. 첫 번째, 율령을 반포하다. 373년 소수리망은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법입니다. 범죄와 처벌, 행정과 조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율령이 있으면 국가가 사람이 아니라 법으로 움직입니다. 누가 왕이든 어떤 신하가 있든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왕권이 제도적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지방까지 중앙의 통제가 미치게 됩니다. 율령에 따라 관리들이 일하니까요. 고구려는 이제 인치의 나라에서 법치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태학을 설립하다. 372년 소수림왕은 태학을 설립합니다. 태학은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귀족 자제들을 가르쳐서 관리로 양성하는 곳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인재가 필요합니다. 글을 읽고 법을 이해하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태학은 이런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태학에서는 유학경전을 가르쳤습니다. 논어, 맹자 같은 것들이요. 이건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충성, 예절, 질서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귀족들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면 국가 통합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 불교를 받아들이다. 372년 소수림왕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중국 전진의 승려 순도가 불상과 경전을 가지고 왔어요. 왕은 그를 환영하고 절을 세웠습니다. 불교 수용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한 종교 수용이 아닙니다. 첫째, 왕권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불교에서 왕은 부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왕의 권위에 종교적 뒷받침이 생기는 거죠. 둘째, 다양한 집단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려는 여러 부족과 민족이 섞인 나라였어요. 불교라는 공통의 믿음이 이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국제적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불교는 당시 동아시아의 공통 종교였어요. 중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까지 불교를 통해 문화교류와 외교가 활발해집니다. 소수림왕의 세 가지 개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령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태학 인재를 키우는 나라, 불교 사상을 통합하는 나라. 이 세 가지는 국가의 핵심입니다. 법, 교육, 사상. 소수림왕은 고구려를 완전히 다른 수준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가 강해진 이유. 지금까지 6명의 왕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태조왕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옥저, 동해를 정복하고 고구려의 경제적 기반을 넓혔어요. 뻗어나가는 국가의 시작입니다. 고국천왕 민생을 안정시켰습니다. 진대법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고 왕권을 강화했어요. 책임지는 국가가 됐습니다. 동천왕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수도가 함락되는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회복하는 국가임을 증명했습니다. 미천왕 외세를 몰아냈습니다. 낙랑군, 대방군을 정복하고 한반도 북부의 주인이 됐어요. 주도하는 국가로 변했습니다. 고국원왕 치명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변화의 계기가 됐어요. 배우는 국가였습니다. 소수림왕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율령, 태학, 불교, 제도화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한 번에 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변화했고 그 변화가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패배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게 고구려가 700년을 버틴 이유입니다. 이게 고구려가 수나라 113만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이 만약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토 확장? 민생 안정? 아니면 시스템 개혁? 역사는 결국 선택의 결과입니다. 태조왕은 확장을 선택했고 고국천왕은 안정을 선택했고 소수림왕은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구려가 절정에 도달한 시기, 광개토대왕과 장소왕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영토 확장의 끝판왕 광개토대왕, 78년간 재위하며 전성기를 이끈 장소왕. 이들이 어떻게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